미국 경제사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제왕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 사람의 결정으로 기업이 살아나거나 파멸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가 좌우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존 피어폰트 모건입니다. 그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37년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난 존 피어폰트 모건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주니어 스펜서 모건은 당시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은행가였거든요. 하지만 존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극도로 허약한 체질이었고 끔찍한 기침과 편두통, 발작, 홍역 등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존은 집 안에서 재무제표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야 했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존은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스위스, 독일을 오가며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그는 1857년 19세의 나이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의 조지 피바디 앤 컴퍼니와 연결된 월가의 은행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성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존이 너무 성급하고 충동적이어서 성공적인 금융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 1859년에 발생했어요. 뉴올리언스로 출장을 간 존이 회사 자금을 사용해 구매자도 없는 브라질 커피 전체 물량을 사들인 겁니다. 겉보기에는 무모한 도박이었지만 존은 이를 성공적으로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결국 1861년 24세가 된 존은 기존 회사를 떠나 독립을 선언했어요. 같은 해 그는 평생의 첫사랑인 아멜리아 스터지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멜리아는 지속적인 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곧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불과 4개월 만에 아멜리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존은 24세의 나이에 호라비가 되었죠. 이 비극적인 상실은 그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완전히 이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비극이 존을 덮쳤을 때 미국 전체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남북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1863년 징병법에 따라 존도 전쟁에 나가야 했지만 그는 $300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입대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존은 전쟁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요. 가장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는 정부로부터 5,000정의 오래된 홀 카빈 소총 구매에 자금을 지원한 일입니다. 이 소총들은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헐값에 내놓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구매 컨소시엄은 사소한 수리를 거쳐 이 총들을 정부에 $22에 되팔았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600% 이상 오른 가격이었죠. 1871년 존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가 주요 금융가 중 한 명인 안토니 드렉셀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함께 드렉셀 모건이라는 공동 사설 상업은행을 설립했고 이후 이 회사는 단순히 JP 모건 앤 컴퍼니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금융기업 JP 모건 체이스의 전신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초기에 존은 주로 부유한 투자자와 비전 있는 사업가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과 명성이 커지면서 그는 점점 더 큰 프로젝트들에 직접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주요 투자 대상은 바로 미국의 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주요 산업은 한 명의 거물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어요. 카네기는 철강을, 록펠러는 석유를 장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철도 산업만은 달랐습니다. 비슷한 노선을 운영하는 수많은 경쟁 회사들이 서로 가격을 깎아가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쟁을 보고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존은 오히려 거대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의 해답은 경쟁이 아닌 통합이었어요. 존은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항상 여러 소규모 회사들을 하나의 거대한 통합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서로 경쟁하며 가격을 낮추는 대신 해당 지역의 모든 철도를 소유함으로써 원하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존은 여러 철도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정 위기에 처한 철도 회사들을 인수하여 경영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소규모 회사들을 하나의 지배적인 기업으로 통합하여 나머지 경쟁자들을 압도했어요. 존은 이런 전략을 너무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모건화, 모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존은 당시 다른 사업가나 투자자들과 달리 기업 경영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앉아서 배당금만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통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이사회에서의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직접 지휘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미국 철도의 3분의 2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주식시장 자본금의 60%가 철도 회사로 구성되어 있던 시기였으니 이는 엄청난 권력을 의미했어요. 존은 더 이상 단순한 부유한 금융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철도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1901년 존은 마침내 자신과 맞설 만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어요. 존은 해당 지역의 두 개 철도와 함께 노던 퍼시픽 철도를 통합하여 노던 시큐리티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지주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맥킬리가 암살당하고 갑자기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루스벨트는 법무부에 명령하여 1890년 셔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노던 시큐리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존에게 이것은 단지 작은 좌절일 뿐이었어요. 그는 이미 훨씬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카네기 스틸은 당시 절정에 달해 있었고 철강 산업을 지배하며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연간 4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카네기는 은퇴를 준비하며 회사를 매각하고 싶어 했어요. 바로 그때 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카네기에게 가격을 정하라고 말했고 카네기는 4억 8천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이는 역사상 그 어떤 사업 거래보다도 큰 금액이었지만 존은 그 자리에서 동의했습니다. 존은 1901년에 이 획기적인 매수를 성사시켰지만 이것은 그의 야심찬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는 카네기 스틸을 연방 스틸 회사와 다른 몇몇 회사들과 합병하여 시가총액 14억 달러의 세계 최초 10억 달러 기업인 US 스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1893년 위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과 통제되지 않은 투자로 인해 미국은 전례 없는 대공황에 직면했습니다.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는 혼란에 빠졌고 주식은 폭락하여 거의 절반의 가치를 잃었어요. 수천 개의 기업이 영원히 문을 닫았고 수백 개의 은행이 파산했으며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급등했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미국 채권을 현금화하여 금으로 교환했어요. 당시 달러는 여전히 금본위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 준비금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고갈되었습니다. 하지만 1895년에는 그 금이 대부분 사라져버렸어요. 달러 가치는 최저치로 급격히 하락했고 정부의 금 보유액은 겨우 9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존은 이것이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워싱턴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 미국을 경제적 재앙에서 구출하기 위한 게임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존의 대담한 계획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은행가들로 구성된 사설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외국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금 보유고를 늘리는 것이었어요. 그의 신디케이트는 남북 전쟁 당시의 법률에 따라 350만 온스의 금을 사용하여 30년 만기 금 채권 6,500만 달러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존은 뉴욕에 있는 부하들에게 전보를 보내 행동하라고 지시했어요. 놀랍게도 단 22분 만에 그들은 모든 금 채권을 처리해냈습니다. 존의 단호한 행동은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가져왔고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어요. 존이 위기를 모면하고 정부를 구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은행가가 전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힘을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1907년에 존이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907년 미국은 또 다른 심화되는 금융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은행이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블록 주변에 줄을 서게 되었어요. 루스벨트가 대통령이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존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07년의 위기는 너무 심각해서 두 사람 모두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 국가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최대 이익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존의 전략은 가장 필요한 곳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주요 금융가와 국가 최대 은행 및 신탁의 리더들을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자신의 사립도서관에 모아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했어요. 존의 계획을 공개한 후 그는 은행가들이 서로 협상하는 동안 문을 잠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을 가두어 아침까지 해결책에 동의할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모두가 존의 계획에 동의했고, 루스벨트의 승인으로 미국 재무부도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2,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존은 당시 70세였고 심한 감기에 걸려 끊임없이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서도 미국 경제를 구했어요. 그의 계획은 결국 성공하여 많은 자본이 경제에 다시 투입되었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존은 점점 더 많은 감시에 직면했어요. 견제와 방해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강도 남작의 시대는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중이 소수의 사업가가 너무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존은 월가의 머니 트러스트의 진정한 영향력과 미국 경제에서의 역할을 조사하고자 하는 푸조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존은 푸조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최전선에 있었어요. 재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월가 권력의 얼굴이 된 존의 정신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신경쇠약을 겪었으며 언론에서 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실제로 처녀 항해를 위해 타이타닉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마지막 순간에 철회했습니다. 그 사이에 푸조위원회는 연방준비은행 설립의 길을 닦았어요. 소수의 부유하고 강력한 개인에게만 의존하여 경제를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은 이 조사의 결과를 결코 보지 못했어요. 한 달 후인 1913년 3월 31일 75세의 금융가가 로마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존의 아들이 사업을 이어받아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은행이 너무 강력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어요. 수년에 걸쳐 수많은 인수와 합병을 거쳤으며 존 자신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0년 체이스 은행과의 합병으로 JP 모건 체이스가 탄생한 것이에요. 자산 규모는 약 3조 달러로 추산되며 은행업계에서 200년간의 통합을 거쳐 설립되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은행이에요. 존 피어폰트 모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릴 수 있지만 그의 유산이 살아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단순한 금융가를 넘어서 미국 경제사 자체를 만들어낸 인물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권력과 책임, 그리고 개인이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